네, 안녕하십니까. 해시드 대표이사 김서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벤처 창업 생태계 전반에서 좀 주류의 아이디어로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2017년부터 블록체인 산업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발제해왔던 개념인데요. 영광스럽게도 오늘 또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가 생각했던 개념, 철학, 적용 사례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많이 익숙하신 그림일 거예요.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화가인 장프랑스와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따뜻한 농촌 마을의 풍경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림이 나온 당시에는 굉장히 프로파간다적인 선동적인 그림이다라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은 사실 추수가 끝난 이후에 이 이삭을 주워서 집에 가져가야만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굉장히 힘들게 살던 소작농들의 힘든 삶을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의 구석구석을 보면 좀 놀랄만한 장면들이 숨어 있는데요. 일단 왼쪽 상단을 보면은 곡식을 가득 실은 마차가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지주의 창고로 이동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이제 또 그림을 보면 말을 탄 관리자가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2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경제 구조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대지주가 모든 이익을 가져가고 소작농들은 겨우겨우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살았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현대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주주자본주의 그리고 주식회사가 동작하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겨우겨우 먹고 살고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돈만 버는 반면에 이 회사의 주주들, 이해관계자들은 또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회적 갈등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가 동작하는 모델을 보면 왜 필연적으로 노조 갈등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가치는 직원들,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직원들이 만들어낸 모든 가치는 크게 이제 회사로 올라간 다음에 두 가지 영역으로 쪼개져서 이익이 분배됩니다. 하나는 직원들에게 가는 월급을 포함한 비용적인 목적으로 나가는 돈이고요. 여기서 남는 모든 돈은 이제 영업이익이나 미래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돼서 결국은 주주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희도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실 텐데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다 영업이익 추이를 보지 않습니까? 많은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합의를 누구나 가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이 가치를 만들어낸 직원들에게 적은 돈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이해관계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이 이해관계 불일치를 끊을 수 있었던 현대의 실리콘밸리의 마법을 만들어낸 제도가 저는 스탁옵션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탁옵션 제도 덕분에 뛰어난 개발자나 사업 개발하는 사람들도 일부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회사가 크게 상장할 때 100억 이상의 돈을 버는 그런 부자들도 미국에서 많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직원들 중에서도 또 소수의 사람들이 스탁옵션으로 연결되는 정도의 이런 경제 구조, 나아가서 이 직원도 아닌 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주주들처럼 플랫폼이 거대하게 성장하면서 돈을 벌 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논의들이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어 왔고요. 사실 주식회사라고 하는 개념은 또 마찬가지로 불과 400년 전에 네덜란드가 식민무역 시대에 개발해낸 개념입니다. 발명해낸 굉장히 신생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말 많은 IT 기술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고 있는 시대인데 이제 인공지능과 다양한 로보틱스 기술과 이런 걸로 이제 일자리가 다 없어질 거고 전혀 다른 형태의 사회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기에 그럼 왜 경제 조직에 있어서는 불과 만들어진 지 400년밖에 되지 않은 이 주주자본주의 주식회사 구조가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처럼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의문을 가져보고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구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볼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회사 전부터 존재했던 강력했던
경제 조직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의 개념인데요. 협동조합은 투자자 혹은 주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각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더욱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여기에서 각자 기여한 만큼 더 시너지를 크게 만든 분량에서 기여분 만큼 자기 몫을 가져가는 게 협동조합의 모습인데, 협동조합이 지금 그 주식회사의 경쟁 논리에 밀려서 시골을 가야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 투명하게 누가 얼만큼 기여했는지 측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마치 구호가 굉장히 좋았던 공산주의가 실제로 쪼그라들었던 이유와 비슷하게 쇠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콜 경제가 만들어가는 비전 중에 하나는 이런 협동조합의 모습을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주식회사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조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토콜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규칙, 규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원래 잘 쓰지 않던 단어라서 좀 익숙하지 않으시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 그것이 바로 프로토콜인데요. 예를 들면은 외교 행사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방문했다. 그럼 프로토콜에 기반해서 항상 어떤 접대를 하게 되죠. 아니면 또 과학적인 연구를 할 때, 컴퓨터로 실험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활동들에서도 항상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실험을 하고 동일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어떤 실험과 프로그램을 짜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 이제 공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도 기반 기술로서는 프로토콜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TCP/IP, 월드와이드웹 같은 기반 기술 때문에 그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많은 인터넷의 참여자들이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산업이 만들어진 건데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는 조직 환경, 어플리케이션 사이드에서는 그다지 프로토콜화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은 회사의 직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아마 회식 자리나 술자리에서 이런 불만을 잘 토로할 겁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 기여한 만큼 평가를 받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회사가 알아줄까? 월급이 올라갈까? 승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런 인사평가 체계나 이런 것들이 그다지 프로토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도 대기업 같은 그런 큰 회사에 납품을 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예를 들면 삼성 같은 큰 회사에 그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도 그렇게 프로토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어떤 사람이 알아가지고 날 도와주거나 인맥이 좀 생기거나 우연한 어떤 계기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 비즈니스와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관계에서도 많이 작용을 하지, 정말 최고의 제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채널로 어떤 계약이 일어나는 건 사실 비즈니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야말로 가장 프로토콜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구호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는 그 집권자의 선한 의지에 기대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여기서 프로토콜을 강조하는 이유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성자의 의지에 따라서 코드가 마음대로 한번 작성된 코드는 바뀌지 않는 것처럼 시스템 자체를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중립적인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든 생태계의 참여자들이 그 중립적인 규칙을 믿고 공정하게 참여하고 기대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거기서 돌아가는 경제, 그것이 바로 프로토콜 경제고, 지금 중앙화되어 있는 플랫폼 회사에서 플랫폼의 운영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바꾸거나 알고리즘을 바꾸거나 가격을 바꾸거나 이런 활동들 대비 더 발전된 형태의 미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선명하게 이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경제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최근 들어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급격하게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국가와 큰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쁜 발언들을 해나갔고 비트코인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딱 현재 시점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 정부도 지금 특근법 시행령을 통해서 금융기관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수탁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수탁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졌고, 페이팔 같은 대형 결제 사업자들까지도 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조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주식회사의 정반대 끝에 가 있습니다. 창업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표도 없고 정직원이 한 명도 없는 그야말로 프로토콜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저도 비트코인을 채굴했던 적이 있는데 그 순간은 저도 비트코인의 운영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어떤 조직이나 금융기관도 거기서 쌓이고 있는 모든 거래 내역이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있었던 모든 트랜잭션 내역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로 비트코인이 점점 더 거대하게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건 기술적 기반의 이제 프로토콜 기반으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이 하나의 지갑에서 하나의 지갑으로 무조건 무신뢰적으로, 그러니까 신뢰에 대한 걱정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혹은 제3자의 개입 없이 직접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송금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은 신고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비싼 수수료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해외 송금이 일어나는데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보낼 때도 불과 한 30초면 비트코인이 가버립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프로토콜 기반의 인프라에서 발행되고 유통되는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들, 그러니까 달러에 패깅되어 있는 그런 디지털 달러 같은 자산들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지구 반대편이건 혹은 옆에 있는 가게건 어디든지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 디지털 자산을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열렸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제 사업자를 비롯한 은행, 여러 가지 금융 사업자의 지금 현재 상황은 마치 카카오톡이 등장하기 직전에 통신사들의 문자 사업부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좀 과격하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등장하기 전까지 모든 문자 데이터는 통신사 3사의 폐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자 하나를 보낼 때는 건당 한 20원에서 3, 40원, 사진을 보낼 때는 100원, MMS 메시지라고 해서 긴 메시지를 보낼 때는 몇백 원씩의 돈을 그 통신사의 폐쇄적인 망에 과금을 해야지만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게 과거에 불과 10년 전까지의 통신 네트워크 생태계입니다. 근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방형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누구나 데이터를 무료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던 게 금융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금융 라이센스를 가진 회사들한테만 그 금융 데이터를 폐쇄적으로 관리해서 사람들의 예금, 대출, 적금, 증권, 보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운영해 준 게 지금까지의 금융 제도였는데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위에서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디지털 자산들을 금융기관의 어떤 통제랑 무관하게 가장 안전하고 투명하게 누구나 수탁할 수 있고 전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개방형 경제로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만 지금 30조 이상이 발행돼서 유통이 되기 시작했고 이미 눈앞으로 와 있는 경제고 페이팔 같은 거대한 결제 사업자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에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비트코인에서 채굴을 내가 많이 했는데 비트코인이 덜 입금됐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투명하게 보상이 지급되기 때문이고요. 또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하면 달러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자체로 마치 스톡옵션을 주듯이 그 네트워크의 주식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비트코인을 채굴하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프로토콜 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개방형 협동조합의 모습을 그대로 띠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창시자들 또한 이 네트워크에서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의 몇 %씩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조차도 채굴자로 참여하지 않으면 트랜잭션 피를 먹지 않을 정도로 극단적인 프로토콜 경제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 기반 네트워크에서는 주주와 노동자와 커뮤니티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하나의 커뮤니티가 돼서 내가 기여한 만큼
그 순간 발생시킨 부가가치에 대해서 공정하게 나눠받는 그런 모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주식회사 모델과 프로토콜 기반의 네트워크의 경제 모델을 대비하면은 굉장히 선명한 차이점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왼쪽이 잘못됐고 모든 조직의 형태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극단적으로 모든 것이 프로토콜화돼서 시작된 형태의 조직도 있지만, 또 전통적인 형태로 시작된 왼쪽 같은 조직들도 있지만, 이런 중앙화된 플랫폼 회사에서도 몇몇 요소들을 프로토콜화 시키고 조직의 경계를 개방형으로 만들고 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그 플랫폼 노동자들, 커뮤니티 멤버들에게도 마치 회사의 직원들과 같이 스탁 옵션을 주거나 보상해 줄 수 있고, 그런 환경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개방화된 상태로 일어날 때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는 플랫폼 회사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토콜 경제로의 전환 요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미 경제는 점점점 탈중앙화되어 있고 이미 프로토콜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회사에서 모든 비즈니스를 다 처리하던 회사가 가장 강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생산, 마케팅, 전략, 유통, 세일즈, 광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회사에서 다 하던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의 플랫폼, 인터넷과 함께 플랫폼 경제가 떠오르면서 가장 강력한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회사는 플랫폼까지만을 만들고 여기서 참여자들이 생산과 유통을 직접 합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과 알리바바는 물건을 만들지 않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컨텐츠를 만들지 않고, 우버는 택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에어비앤비는 호텔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직접 하고 있는 회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회사로 성장했고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 회사들이 다양한 이유에서 최근 들어서 성장의 한계와 존재로서의 어떤 한계,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는 거대한 수수료들 때문에 생태계 참여자들과 마찰을 겪고 있죠. 애플과 구글의 30% 모바일 생태계 수수료도 지금 많은 마찰을 겪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여기 있는 플랫폼 회사들은 분명히 사기업인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사기업이 기업의 정책과 과금 체계와 알고리즘을 바꾸는 건 기업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플랫폼의 운영 정책을 마음대로 바꿨다가는 난리가 나고 생태계의 반발을 맞이하고 국가로부터 과징금을 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도 그 뉴스 노출 알고리즘을 바꿨다가 공정위원회한테 벌금을 받은 일이 있었고요.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회사도 수수료 체계를 바꿨다가 굉장히 큰 반발에 부딪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플랫폼은 좋든 싫든 공공재로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그런 경우에 결국은 기업이 자체적으로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의 참여자들과 함께 개방화된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개방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혁신과 성장이 어려워지는 그런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를 하는 회사들이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업사이드가 있는 주식들을 나눠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버에서 10년 동안 일했던 드라이버들도 가난한 게 말이 되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많은 문제점들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현명하게 풀어내면서도 고속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콜 경제 네트워크 조직들은 청사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흡수하면서 전통적인 그 플랫폼, 중앙화된 플랫폼 회사들도 프로토콜 경제 조직으로서의 전환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커뮤니티의 그 기여자들에게 주식을 배분하기 위한 움직임은 2018년 9월부터 있었습니다. 2018년 9월에 동일하게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SEC한테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주식을 줄 수 있게 해달라는 서한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게 요청을 했고요. 플랫폼 노동자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함부로 나눠주면 증여가 돼서 많은 세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요청을 했었는데, 드디어 지난달이죠. 2020년 11월부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테크 회사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연봉의 15%까지를 주식으로 대신 줄 수 있게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 주식을 전통적인 형태의 종이 주식으로 주는 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버만 하더라도 그 드라이버의 숫자가 수만 명 이상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을 다 본사에 와가지고 사인하게 만들고 서류 들고 오게 하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할 거고요. 이들에게 주식을 나눠줄 때도 공정하게 나눠주려면 똑같은 주식을 드라이버마다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를 수치적으로 분석을 하고 평가해서 프로그래머블하게 분배하는 게 적절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근속 연수나 평점이라든지 혹은 얼만큼 총 그 드라이빙을 했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눠줘야 될 텐데 결국 전통적인 주식보다는 디지털화된 형태의 어떤 주식이어야 프로그래머블하게 이 주식의 이 회사의 시스템과 맞물려서 손쉽게 플랫폼의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고 또 이들이 사후에 주식을 거래할 때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연동이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상장을 해서 급격한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에어비앤비도 상장 문서에서 토크나이제이션과 그다음에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는 걸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결국 이런 생태계에서 디지털화된 자산을 통해서 생태계에 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프로토콜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비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도 이런 프로토콜 경제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주 짧게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가가 한 명도 없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유튜버 번역가들의 90% 이상의 자막 번역을 만들고 있는 이 보이스루라고 하는 회사는 일종의 프로토콜 기반의 경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수많은 그 번역가들이 그 자막 번역을 집단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한 명의 번역가가 일할 때보다 훨씬 더 싸고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물을 배분하고 있고요. 해외에 있는 번역가들에게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이 보상에 대해서 배분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래소가 필요한데요. 서울거래소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한테 샌드박스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미 국내에서 생활에 밀접하게 지금 녹여져 있는 야놀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토스, 마켓컬리 같은 많은 테크 회사들의 주식을 비상장 거래를 안전하게 유통해주는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거래소가 1차적으로 완성돼야 이런 플랫폼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주식을 주더라도 유통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서의 비상장 주식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유통돼야 투명하고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거버넌스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옥소폴리틱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반으로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의견과 서베이에 따라서 정치 성향에 따라 5개의 부족으로 나누고 그들이 어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의사결정을 해왔고 각자의 입장을 미리 보여주면서 토론을 시킴으로써 굉장히 생산적으로 정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 경제에서 교환될 수 있는 자산들은 스테이블 코인과 금 같은 상품들, 그 다음에 가상자산들을 포함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 증권형 토큰, 다양한 상품권, 그리고 결국 굉장히 큰 규모의 경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가상세계와 게임에서 발행된 아이템들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경제로서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 없는 거대한 개방화된 네트워크 경제가 만들어지고 한 명의 사람이 하나의 기업에서 평생 일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적성과 기회가 맞는 다양한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누구나 적성을 발휘하면서 일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는 그런 네트워크 사회가 만들어질 때 이 프로토콜 경제 기반의 기술적 인프라와 비즈니스 모델이 더욱더 꽃을 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